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떠받쳐온 거대한 자금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먼 나라 금융 뉴스가 아니고요. 바로 청취자님의 자산 포트포리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예고된 충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025년 한국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분석한 심층 보고서예요.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 개념을 쉽게 한번 풀어보고요. 이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 왜 하필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부동산 PF 분재와 만나서 폭발력을 키우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청취자님께서 어떤 기회와 위험을 포착해야 하는지 그걸 한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지고 환율이 오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글로벌 자금이라는 거대한 썰물이 쫙 빠져나갈 때 한국의 구조적인 외관을 딱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시나리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조용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격렬한 유동성 충격을 다시 한번 겪게 될까? 바로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한번 풀어보죠.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다른 나라 자산, 예를 들면 미국 국채나 한국의 우량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기법. 맞죠? 맞아요. 지난 10여 년간 일본이 엄청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이건 거의 공짜 점심이나 다름없었어요.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 공짜 점심. 그런데 그 공짜 점심 파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현재 일본은행이 드디어 정책금리를 0.75%까지 올렸고요. 2027년까지 1.50%를 목표로 하는 긴축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어요. 빌리는 돈, 즉 엔화의 이자가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빌린 엔화를 갚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듣고 보니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엔캐리 자금 청산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그때와 지금 2025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보나요? 이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과거에도 분명 방아쇠 역할을 했죠.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가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고착화되면서 일본은행의 긴축 의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아, 예전처럼 다시 돈을 풀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일본이 다시 돈을 푸는 방식으로 충격을 좀 완화해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집 불 끄기가 더 급해서 그럴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거래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데 대부분이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은행처럼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제결제은행 BIS 데이터를 통해 짐작은 할 수 있는데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무려 9.5조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엔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2022년 대비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체 엔캐리 자금 규모를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단위로 추산하고 있어요. 와, 수천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런 거대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벌써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2025년 하반기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라던데요? 주식은 내다 파는데 채권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엔캐리 청산의 초기 징후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어요.
먼저 주식 매도는 전형적인 위험회피 패턴이죠. 엔화 가치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중 하나인 한국의 대형 기술주를 뭐랄까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해서 일단 돈을 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매도는 일단 위험하니까 팔고 보자는 심리군요. 그런데 채권은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거죠? 보통 위험하면 채권도 같이 파는 거 아닌가요?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1월로 예정된 한국의 FTS의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효과 때문이에요. 이 지수가 전 세계 국채 시장의 메이저리그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대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돈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사들여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채권 자금은 그 편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유입되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엔캐리 자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WGBI 편입 자금이라는 일종의 방파제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형국인 셈이죠. 그 방파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외국인 주식 매도라는 파도를 채권 자금이 막아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 파도가 너무 거세져서 방파제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보고서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한 부동산 PF 문제와 만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한국의 내부 뇌관과 만나는 지점으로 들어서는 거죠. 아시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PF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시행사가 자기 자본 5에서 10%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빚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현재 그 위험 노출액, 즉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 약 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엔캐리 자금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던 한국 국채까지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게 곧바로 PF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수많은 PF 사업장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만기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질 수 있는 경로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도 사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불이행이라는 비교적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우량한 회사채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에는 그 파도의 시작점이 해외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글로벌 유동성 축소라는 거대한 해일이 국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직접 타격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의 속도, WGBI 방파제 높이, 그리고 부동산 PF라는 뇌관의 폭발력까지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질서 있는 정상화, 무질서한 청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질서 있는 정상화로 보고서는 발생 확률을 4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미국 경기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되고요. 부동산 PF 문제도 정부의 관리하에 일부 부실 사업장만 정리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40% 확률로 연착륙이라 그래도 절반이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 60%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라는 건데 두 번째 무질서한 청산, 즉 경착륙 시나리오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발생 확률 35%로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 경기가 갑자기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자산을 내다 파는 투매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동산 PF 시스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와, 환율 1,500원이면 정말 위기 상황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확률은 25%인데 이건 L자형 침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건 앞선 두 시나리오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죠. 경착륙처럼 한 번에 큰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엔화나 달러 같은 다른 통화는 강해지는데 유독 원화 가치만 계속 떨어지면서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모든 산업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요. 보고서를 보면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슈퍼엔 현상은 어떤 산업에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던데요.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보고서가 꼽은 최고의 수혜주는 단연 자동차입니다. 현대차나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차들과 직접 경쟁하잖아요.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일본 차들의 수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경쟁사들이 비싸지니 우리 차가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거네요.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엔화의 구매력이 높아지니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오게 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그 수혜를 입는 거죠. 면세점, 카지노, 호텔 같은 인바운드 소비재 기업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PF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건설과 증권 업종은 가장 위험한 섹터로 꼽힙니다. 반도체는 좀 복합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힘들 수 있지만 AI 반도체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야말로 유동성 문제와 펀더멘탈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형국이죠.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세상을 바꾸는 흐름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니까요. 보고서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청취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실전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은 20에서 30%까지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사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 확보군요. 두 번째는 NTN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거네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말 그대로 엔화 강세에 반대로 베팅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수혜주로 꼽았던 자동차나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고요. 반대로 PF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주는 비중을 줄이는 거죠. 위험 요인은 피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활용한 해지 전략도 있군요. 이건 좀 더 전문적인 방법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즘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라는 건 위험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엔화 가치 상승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타이거 일본엔 선물 같은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면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손실을 일부 만회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전차가 급락할 것에 대비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소량 활용하는 것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예고된 충격이 맞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글로벌 변수가 우리의 내부 취약점과 결합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고서가 강조하듯 위기 속에서 기회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엔화 강세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또 WGBI 편입이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외환 시장의 충격을 일부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점도 희망적인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은 썰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지, 즉 누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죠. 보고서는 바로 그런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 금융 시스템이 통제 불가능한 글로벌 자금 흐름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부동산 PF 문제가 정부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해결된다 해도 몇 년 뒤 또 다른 위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할까요?